안녕하세요. 저는 왕샤오밍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대령이자 국방대학 군사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20년간 근무해왔습니다. 베이징 국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중국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수많은 군사백서를 집필했죠. 저는 항상 중국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을 볼 때마다 연민의 감정을 느꼈죠. 아직도 한국 전쟁의 상처를 다 회복하지 못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나라. 미군에 기대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반쪽짜리 국가.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베이징 군사연구소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부하 연구원 리웨이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왕 대령님,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서 긴급 초청장이 왔습니다. 민헨 안보회의, 세계 최고 권위의 국방안보 컨퍼런스죠. 매년 각국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주제가 뭔데? 아시아 군사력 균형의 재평가입니다. 대령님께서 중국 대표로 기조 발표를 해주셨으면 한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아시아 군사력을 논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다른 발표자들은 미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왜 거기 끼어있지? 북한의 위협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나라가. 리웨이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의외였습니다. 아마 미국의 압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럴 거야.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이라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중국군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다짐했죠. 특히 한국 같은 소국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었습니다. 출국 전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왕 대령님, 이번 민헨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계획이신가요? 중국군의 현대화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한국도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80년대까지도 군부 독재에 시달리고 90년대엔 경제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군사력도 미국 무기 몇 개 사다 놓은 게 전부죠.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왕 대령님 화이팅! 한국 따위와 비교하지 마세요. 중국군이 최고다. 한국은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 IMF 거지 나라가 무슨 군사력.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까발려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민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민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독일 국방부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왕 대령님 환영합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고급 벤츠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민헨의 모습은 역시 선진국다웠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역사적인 건축물들. 역시 독일이야. 한국 같은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중국군 현대화의 성과와 아시아 안보 질서의 재편이었죠. 제20 스텔스 전투기, 99식 주력 전차,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산둥함과 푸젠함 같은 항공모함들. 중국이 보유한 최첨단 무기 체계들을 하나하나 소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발표자 자료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발표자는 한국국방연구원의 김민수 박사였는데 주제가 한국 방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방산 수출, 기술 혁신. 저는 비웃었습니다. IMF 때 무기 개발 예산도 다 깎인 나라가 무슨 방산 수출? 첫날 밤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당당히 중국 인민해방군 정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옆자리에 한국 대표 김민수 박사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학자였죠. 안녕하십니까, 왕 대령님. 김민수입니다. 김 박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창한 중국어였죠. 아, 네.
저는 건성으로 답했습니다.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국방장관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눈부신 방산 수출 성장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 독일이 배워야 한다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나라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일 발표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지. 저는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며 저녁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강당에는 50여 개국에서 온 300명이 넘는 국방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국이었고,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한국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단상에 올랐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왕샤오밍 대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1세기 아시아의 진정한 군사 강국이 어디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중국군의 위용이 담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열병식, 하늘을 가르는 제20편대, 바다를 누비는 항공모함 전단. 중국은 현재 현역 병력 200만,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2,90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특히 우리의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은 항모킬러로 불리며 어떤 적의 해군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J-20 스텔스 전투기는 F-22에 맞먹는 성능을 자랑하죠. 발표를 이어가던 중 저는 일부러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일부 소국들은 여전히 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 아직도 1970년대에 개발된 미국제 F-16이 주력 전투기죠.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가 제대로 된 무기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는 표정이 아니라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은 작은 소리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독일 국방연구소의 한스 밀러 박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왕 대령님, 혹시 최근 한국 방산업 동향을 모르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따가 김 박사 발표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밀러 박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듯한. 드디어 김민수 박사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의 김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작지만 강한 나라의 사례로 한국을 소개하려 합니다. 화면이 바뀌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72억 달러에서 3년 만에 거의 3배 성장한 수치죠. 200억 달러. 그게 가능한 숫자인가?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가 놀랍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했죠. 총 규모는 124억 달러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핀란드는 K9을, 호주도 K9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K9은 전 세계 10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라고? 한국이? 김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장 전장치와 능동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함께 세계 3대 전차로 평가받고 있죠. 순간 독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독일이 한국 전차를 인정한다고.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죠. 이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사례입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다고.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국산화율입니다. K9 자주포는 95%, K2 전차는 90%, KF-21은 65%의 국산화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술 독립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의미죠. 김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보여드리죠. 중국의 9구식 전차와 한국의 K2 전차입니다. 화면에 두 전차의 스펙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9구식은 확실히 중량과 화력에서 앞섭니다. 하지만 K2는 자동장 전장치, 능동 방어체계, 정밀 사격 통제 장치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실제로 중동 모국가에서 실시한 비교 평가에서 K2가 선정됐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 전차가 한국 전차에 졌다고? 이런 성과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실전 경험과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며 70년간 실전적 무기 체계를 발전시켰고 미국, 독일 등과 기술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을 아직도 IMF 시절로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방산 수출 4위국입니다. K방산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됐죠.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쉬는 시간, 폴란드 국방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 대령님, 중국도 좋은 무기를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K2와 K9을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가격 때문인가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성능과 신뢰성 때문이죠. K9은 실전에서 검증됐고 K2는 NATO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죠. 우리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독일제를 고려했지만 K9의 성능과 가격, 그리고 북극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제를 선택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김민수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왕 대령님, 제 발표는 어떠셨나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규모를 무시할 수는 없죠.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중국은 대국이죠. 하지만 왕 대령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걸 아시죠? 덩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 전쟁 때 중국군 100만이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70년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최고가 되어야 했어요. 중국은 크니까 2등 무기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1등 아니면 죽는 거였죠.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각국의 방산 협력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CEO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현대로템과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K 전차의 우수한 전자장비와 우리의 주포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전차를 개발 중이죠. 프랑스 해군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이 건조한 선박들의 품질은 놀랍습니다. 우리도 차기 군수 지원함을 한국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우리 팔라딘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미 호주에서 미군도 K9을 운용해본 결과 매우 만족스러웠죠. 미군이 한국 무기를 산다고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아침과 달리 초췌한 얼굴이 보였죠.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지.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독일 육군 대령을 만났습니다. 왕 대령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 사무실에 들르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각종 무기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제 무기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게 K9 자주포 모형입니다.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독일제 PGH-2000과 동등하거나 일부 성능은 더 우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동화 수준과 사격 속도입니다. 분당 10발을 쏠 수 있고 다중 동시 탄착 MRSI도 가능하죠. 그리고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그가 다른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K2 전차입니다. 우리 레오파르트2도 훌륭하지만 K2의 자동장 전장치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승무원 3명으로 운용 가능하죠. 중국 9구식 전차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독일 대령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구구식도 강력한 전차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에서는 글쎄요. 수출 실적이 그걸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많은 무기를 만들면서도 왜 수출은 제대로 못하는 걸까? 저녁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터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K9을 면허 생산하고 있습니다. T-155 피르티나라는 이름으로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인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K9을 도입했죠.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중국제는 티베트 환경에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건 초기 모델의 문제였고 지금은 개선됐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을 겁니다. 호주 대표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처음엔 중국제를 고려했습니다. 가격이 쌌으니까요. 하지만 성능 평가와 수명주기 비용을 따져보니 K9이 더 경제적이었죠. 그리고 호주 한국 FTA 덕분에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잖아요.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둘째 날 아침, 특별 세션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였죠. 발표자는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는 실전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드론과 정밀 타격 무기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기동성과 생존성이 핵심이죠. 그러면서 그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K9과 K2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폴란드를 통해 간접 지원받은 K9의 성능은 러시아 자주포를 압도했죠. 우리도 전쟁이 끝나면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쉬는 시간, 저는 김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박사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뭡니까? 김 박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죠. IMF 때 모든 게 무너졌지만 그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국영 방산업체들을 민영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했죠. 하지만 돈이 없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어야 했어요. 적은 예산으로 최고를 만들어야 했죠. 대기업들이 방산에 뛰어들면서 품질 경영과 원가 절감 노하우가 접목됐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전 마인드입니다. 북한 포병이 서울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장난감 같은 무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개발자들은 자기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일처럼 무기를 만듭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부스는 인산인해였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봉고 지뢰 탐지 차량 등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놀라운 건 구매 상담이었습니다. 이집트 대표 K9 자주포 300문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K2 전차 기술 이전이 가능한가요? 사우디 대표, 천궁2 방공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몇몇이 구경은 했지만 진지한 구매 상담은 없었죠. 파키스탄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왕 대령님, 우리는 중국의 오랜 우방입니다. VT4 전차도 구매했죠. 하지만 솔직히 K2가 더 좋아 보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 차이가 크네요. 우리도 고민 중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우방까지 한국 무기를 고려한다니. 저녁 갈라 디너에서 독일 국방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는 인상적입니다. 작은 나라도 혁신과 노력으로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을 협의 중입니다. KT의태 기술력과 우리의 전통이 만나면 최고의 전차가 탄생할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죠. 독일이 한국과 손잡는다고. 김민수 박사가 단상에 올라 답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몸집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구나. 회의 마지막 날 종합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시아 방산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대표 한국의 부상이 인상적입니다. 동맹국으로서 자랑스럽죠. 러시아 대표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품질과 가격, 그리고 신뢰성이 핵심이겠죠. 인도 대표 우리도 한국처럼 자주 국방을 추구할 것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품질과 혁신, 고객 중심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야 진짜 경쟁이 시작된 거죠. 돌이켜보면 뮌헨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자만과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IMF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불사조. 작지만 강한 방산 강국. 혁신과 품질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그것이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크기가 아닌 실력으로, 양이 아닌 질로, 자만이 아닌 겸손으로. 그것이 뮌헨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연구하고 배울 것입니다. 한국에게서 그리고 세계에게서 진정한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